네, 국내 증시가 반등이냐 추가 조정이냐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국내 증시를 불장으로 이끌던 반도체주의 피크한 논란이 부각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정부의 보완책 발표에도 반도체 투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변수에 둘러싸인 국내 증시 상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IM증권 박상영 연구원 나오셨고요. 또 우리은행 박형중 이코노미스트,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이정욱 ETF 컨설팅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또 반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틀 연속 이렇게 오르니까 또 이게 분위기가 또 확 바뀌네요.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농담 삼아서 우린 정말 망각의 동물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시장상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코멘트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까지 봤을 때는 한 이틀 전까지 너무 많이 빠졌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틀 전까지 빠질 때 보면은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의 항복 매물도 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개인 순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항복을 하시고 나도 보니까 이제 약간 또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니까 또 빅테크 실적 잘 나오면 잘 나오고 캐펙스 투자에 대한 확신을 좀 주면은 다시 반등하겠지라는 약간 선제 그 베팅 매물들이 좀 들어오면서 또 고가도 얇고 하니까 이틀간 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예, 뭐 시장이 또 다시 달궈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시 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 망각을 하고 다시 좀 올라가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은 저점은 좀 확인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그동안 뭐가 물론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어떤 정점 논란 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크게 봐서는 펀더멘탈은 사실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결국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수급들, 그러니까 그게 뭐 외국인 수급도 될 수 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ETF 레버리지와 관련된 수급도 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리밸런싱이 됐고 또 딜레버리징도 된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남은 거는 뭐 지금 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 실적 발표 속에서 결국 이제 자본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큰 흔들림 없이 또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신뢰 자체가 좀 쌓인다라고 하면 뭐 다소 시간은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추가 상승 자체는 상당히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이 커지면서 투자 난이도가 높아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과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면 코스피가 다시 8천, 9천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우리 이코노미스트께 드리고 싶네요. 최근 주가 하락폭이 좀 과한 건 사실이죠. 과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으로도 한 8천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전 고점 9천이겠죠. 그리고 주가 하락하기 전에 이제 10,000 이상을 제시했던 증권사도 꽤 많았는데 9천 이상까지 가려면 일단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수급 적으로 보면 주가 고점에서 7천 아래 선까지 주가가 하락할 때 개인들이 신용이라든지 예탁금, 증권사 예탁금을 통해서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흔히 말하면 물린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개인 자금의 힘만으로 주가가 상승 일변도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상당히 조금 준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증권 시장에서 흔히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개인의 매수 여력을 준 부분을 누가 메꾸어 줄 것이냐, 이게 조금 첫 번째로 좀 중요할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요. 네. 두 번째는 상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일본과 ECB가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한국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한 상황이죠. 네. 연준만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동결 내지는 인상 쪽인데 여전히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결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꾸준히 이어질 텐데 AI 기업 투자 많이 하고 있는 AI 기업들이 과연 이 고금리 부담을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이게 조금 앞으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도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주기적으로 제기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8,000선까지는 가능한다 손 치더라도 9,000 이상을 넘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이런 요인들이 해소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우 부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조정폭이 길고 기간도 꽤 길어졌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네. 논쟁이 붙었었고 수익성 네. 걱정 여기다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로 확연하게 돌아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면 논쟁도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걱정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다시 예전에 전고점 9,100까지였죠 종가 기준으로 네. 다시 원복할 수 있겠냐? 이게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내려올 때 너무 빨리 내려오는데 충분히 원래 항상 과거에도 보면은 그 하락은 빠르고 상승은 좀 천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6천선 중반 정도에서는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고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는 그거고요. 그리고 그 6천선 자체가 좀 중요한 이유는 이번 하락에서 이제 뭐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면서 빠지긴 했지만 과거 한 10년 정도 한국 증시나 뭐 전자닉스의 평균 PBR의 어떤 박스권 상단을 사실 이번에 뚫고 올라갔었는데 네. 그 상단을 좀 지켜주는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지금 메모리 사이클 자체가 업사이클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많이들 또 앞에 말씀하셨지만 물려 계시고 매물들이 좀 위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단번에 뭐 V자 반등을 해서 정고점을 가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버리지 ETF 단일 그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종목들을 보면 지금 그 레버리지도 물려 있고 많이 빠져 있고 인버스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지만 사실 인버스 2배에 투자했던 분들도 지금 다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그 6월 하반부터 7월 달까지 그 변동성 장에서 롱 레버리지도 지금 손실, 그다음에 숏 레버리지도 지금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좀 잠겨 있는 매물들 그분들이 이제 뭐 항복을 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들을 하고 다시 뭐 다른 방향을 잡아야 이게 될 텐데 다들 지금 물려가지고 약간 뭐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좀 많이 잠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들이 나오기가 조금 쉽지는 않느냐.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사실 좀 피크를 좀 친 부분들이 그 ADR 상장 그리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상장한다고 그 수급 모멘텀을 노리고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분들도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모멘텀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좀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펀더적으로는 많이 싸진 것도 맞기는 한데 이게 좀 차근차근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추가 대책을 지시를 한 발언 들어보셨고 일단 금융당국이 조치를 내놨죠. 보완책을 뭐 예탁금 그 기준을 이제 3천만 원으로 높였다라든지 괴리율 줄이는 거라든지 일단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추가 보완 대책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일단 대책 자체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약간의 좀 영향, 그러니까 좀 최근에 어떤 변동성을 약간은 좀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과 같은 어떤 장세 흐름,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 ETF가 최근에 이렇게 급변동을 하는 부분 자체를 완전히 죽이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추가 대책도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 당국이 이렇게 내놓은 부분은 고민해서 내놓은 부분들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정부 당국의 특히 금융 당국의 어떤 고민 자체가 상당히 좀 깊어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고민한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국내 ETF만 사실은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해외 상장된 그 국내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자체는 사실상 더 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규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는 좀 하긴 하겠지만 이것만으로 사실은 최근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이 레버리지 특히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줄이는 데 좀 저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기에 추가로 나올 만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요? 일 것 네. 같아요. 하나는 당장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물 옵션이라든지 파생 상품 거래를 많이 하는 되게 투기적인 거래를 많이 하는 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특히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또 개인들이 했던 게 신용융자나 미수로 많이 거래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레버리지 ETF 하면서 레버리지 한 번 일으키고 신용융자 하면서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레버리지가 두 배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커진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레버리지 ETF에 한해서는 개인들이 신용 가지고 하지는 못하게끔 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하나. 네, 네. 이거 하나는 네. 상장 폐지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도입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네. 일단 최근 증시 변동의 주범의 하나로 레버리지 ETF가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상장된 레버리지 ETF를 뭐 거래량, 종가 충격, 뭐 오차율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확인해서 일정 정도 그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하는 ETF에 대해서는 심사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면 좀 상장 폐지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정부도 지금 당장 이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하는 거는 상당한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굉장히 의욕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몇 달 만에 없애버린다는 거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장된 ETF에 대해서 뭐 상장 폐지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해가지고 조금 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조치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괴리율 같은 걸 이제 줄이는 거, 이번 대책 나온 거 상당히 네. 좀 그 대응 방식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뭐 LP들에게 원래 이게 뭐 종가 계율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6%였는데 뭐 3%로 뭐 관리를 해라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그 큰 효과는 결국 증거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식이 가장 쉽고 정부 입장에서는 효과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과거에 항상 뭐 금이나 은 같은 상품 선물들 같은 경우 이제 과열이 왔을 때 항상 그 끝을 증거금 상향으로 해결을 했었거든요. CME에서 네. CME에서 증거금을 상향을 했다가 그래도 더 과열이 오면은 또 한 번 더 상향을 하고 또 상향을 하고 한 3-4번 정도 상향을 해서 결국 뭐 은 시장도 최근에 이제 금도 급등했던 것들이 다 그런 식의 증거금 상향을 통해서 잡혔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정부 입장에서 편한 거는 뭐 3천만 원으로 안 되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예, 결국 이거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증거금을 올리다 보면 결국 레버리지 효과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규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사실 레버리지 ETF 자체의 시장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근데 국내 상품을 조인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최근에 투자자들이 지금 그 팔고 국내 시장을 팔고 레버리지를 팔고 미국에 가서 사고 있는 게 다 거기서도 코루 그다음에 그 ADR
그 레버리지 그리고 그 쏙3라고 뭐 소위 말하는 반도체 레버리지를 또 거기 가서도 레버리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국내 시장에서 이제 줄이면은 애초에 그 누렸던 원했던 효과들. 효과들이 다시 반대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도 증거금을 계속 올리기에도 네. 다 지금 또 그러면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최근에는 이제 코인 그 거래소에서 그 연구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이낸스에서도 사실 보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 레버리지 선물이 이미 상장이 돼, 뭐 한국인은 이제 뭐 사실 거래가 안 되겠지만 네. 사실 글로벌리 뭐 열려 있는 그런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규제를 피해서 뭐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는 거래소도 분명히 또 있을 거라서 그런 것도 또 많이 하시는데 그런 그 바이낸스에 지금 상장돼 있는 전닉 그 선물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가 뭐 한 20-30배까지도 가는데 그게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에서 지금 뭐 많은 날에는 한 2-3조까지도 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국내 레버리지가 사실 우리나라의 변동성을 키웠다기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국내 레버리지 ETF 시장만 이렇게 규제한다고 해서 지금의 변동성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어불성설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군요. 원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할 때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일본 홍콩에 상장돼 있는 레버리지 상품 거기다 자꾸 돈이 나가니까 환율도 자꾸 이제 건드리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로 들여오면 수급 방향을 이제 국내로 들여오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하나의 이유도 있었거든요. 효과가 있었나요? 아, 이게 계량적으로 쉽지는 않은. 그죠,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미시적으로 보기에는 환율 문제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단 추측을 해보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없었다면 해외로 나갔던 자금, 투자자들을 일부 국내에 묶어두는 둘 수 있었던 효과는 있었으리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더라고 이와 관련해서 거기서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레버리지 ETF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내 반도체 ETF에 투자했거나 내지는 국내 코스피에 투자했던 자금이 이동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부 그 환율 안정에 효과는 있었다 손 치더라도 네.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된 자금 전체가 환율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컸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고 설령 이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환율 안정 효과가 있었더라도 주가 변동성이 너무 과도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환율 안정이라는 편익과 주가 변동성이라는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편익이 비용보다 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하나요?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 안정 효과에 대한 측면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아까 비용 편입 측면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미미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가 그 ETF가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에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사실은 더 올랐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5월에 이제 상장하고 6월달에 아주 환율이 그냥 네. 6월달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환율이 올랐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영향이 사실은 그 영향 뭐 나가는 물량 자체가 사실은 뭐 약간 줄어들었었다라는 그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외국인이 사실은 차익 실현해서 나가는 돈 자체가 사실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면은 환율 안정에 상당 부분 뭐 기여를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가장 주된 요인은 사실은 SK 하이닉스 ADR 상장 효과고요. 그 상장 금액 자체가 대부분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환매 또 환매 대기 물량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사실은 환율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또 최근에 다행스러운 건 좀 외국인들이
7월 초 이후에 사실은 매도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오늘 어느 날은 또 매수,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들, 우리가 작년 말에도 사실은 그 서학개미의 어떤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뭐 많은 정책을 펴었지만 실제적으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크지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렇게 최근에 환율이 다시 안정이 된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 펀더멘탈에 결국은 따라간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500원 이상의 환율 자체가 다소는 좀 과도했다라는 부분의 인식이 있었고 또 최근에 그러한 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어떤 수급 여건들 자체가 좀 뒷받침된 것들이 최근에 환율 안정에 좀 기여를 한 부분들이지 이 레버리지 ETF와 관련 어떤 도입 이것이 환율에 기여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뭐 한 달여간의 어떤 조정의 기간 동안 가장 부각된 쟁점은 이제 반도체 픽아웃 이겠죠. 여기서 촉발된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말이죠. 지금 그 공포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나? 라고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기에는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의 우려는 지금 어쨌든 반도체 그 가격, 메모리 가격이 올해 뭐 4분기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올해 4분기 정도부터 이제 피크를 치고 좀 둔화될 거라는 보고서도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 좀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P 사이클에서 이제 Q 사이클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P가 둔화되는 그 기간 동안 P가 둔화되는 그 속도보다 빨리 올라와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P가 둔화되는 그 부분을 이익이 좀 둔화되면서 맞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뭐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수요 자체는 그 뭐 오늘 구글 뭐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탄탄할 거라는 것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수이고 그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 보고서를 낼 때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투자 여력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공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4월 달만 해도 그 연간 그 추정 매출이 한 400억 달러가 정도 됐는데 지금 7월 중순에 다시 뭐 외신들을 보면은 800억 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초에는 뭐 한 200억 달러 하던 게 지금 벌써 한 반년 사이에 4배 정도 그 연간 추정 매출이 올라왔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그 AI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최첨단 모델 가장 비싸다는 클로드가 이 정도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고 해외 IB들도 계속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타 공급 뉴스예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라도에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바로 또 뭐 마이크론도 투자를 한다고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CXMT도 이번에 IPO가 예상외로 더 성공을 해서 더 네. 많은 자금이 모여서 그걸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럼 결국 2027년 하반기나 2028년 넘어가면은 공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 공급이 늘어나는 거를 과연 Q가 올라와서 걱정 안 해도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조금씩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미래를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수출 지표라든지 뭐 반도체만 보면 고정 가격, 뭐 현물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이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도 했었고 여기저기서 달라고 이제 아비규환이라는 표현도 썼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실물을 보는 것과 주가 사이에서 말이죠. 어느 쪽이십니까?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AI 산업 업황은 피크아웃 하려면 몇 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호황 국면이 이어질 것 같고요.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내년까지는 실적의 가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계속 실적이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주가는 피크아웃 가능성을 반영하고 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좀 떨어지는 네.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뭐 가까운 예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300조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게 900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3배. 내년 예상되는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900조, 내년 1,100조. 오르긴 오르는데 증가율이 많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AI 업황 자체가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하는 거는 뭐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주식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은 바뀐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이 자체를 주목을 했다면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게 주가의 피크아웃 우려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실제 업황의 피크아웃, 실적의 피크아웃은 아니라 하더라도 좋아지는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부담을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투자를 워낙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피크아웃 우려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계속 검증의 과정을 하반기부터 계속 조금 거쳐가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피크아웃 논쟁은 아마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가 측면, 시장 측면에서의 피크아웃 논쟁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아직 글쎄요, 뭐 중반 정도가 진행됐다라고 중반?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을 자꾸만 얘기하고 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과거의 사이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한 1년 반 좋았다가 다시 한번 크게 빠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뭐 앞서 얘기했던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사실은 상당히 지배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익이라는 부분 자체가 AI 사이클 자체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안정성, 뭐 이익이 증가폭 자체는 둔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이익 자체가 급감하기보다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늘어나거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결국 어떤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아직 피크아웃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지표를 보면서 하나 이제 눈여겨보는 게 지금 반도체 쪽의 수출이 상당히 좋은데 그 효과 자체가 과연 어디서 오냐. 아까 우리가 P, Q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 가격, P에서 사실은 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네.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물량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격은 더 안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전체적인 볼륨 자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사이클의 피크아웃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는 건 중국의 이 최신 AI 모델입니다. 문샷 AI라는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이 공개한 키미 K3 이게 또 화제입니다. 제2의 딥시크다. 뭐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올 정도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키미 K3라는 게 중국의 AI가 얼마나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측면도 있고. 이 반도체 사이드에서 해석을 해보면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이게 뭐 어느 쪽에 잣대를 맞춰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장님.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좀 다양한 모델들이 나와서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접근성이 높아지고 하게 되면은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은 뭐 지금 프론티어 모델이랑 그 오픈 그 웨이트 모델이랑 이렇게 해서 사실 나눠서 이제 좀 분업화 시키는 그런 흐름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런 우려들이 사실 뭐 공급이 너무 갑자기 쏟아지니까 좀 우려가 있는 것이지 수요에 대한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뭐 사실 탄탄하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이런 뭐 딥시크가 나왔을 때도 사실 우려가 있어서 많이 빠졌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토큰 가격도 올라가고 토큰의 그 사용량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도 사실 보면은 뭐 토큰 사용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또 미국 그 AI 모델들을 못 쓰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그런 좋은 모델들이 나와서 중국인들이 또 많이 쓰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합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토큰 사용량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중국발 메모리 공급이잖아요. 네. 그거를 중국에서 좀 그런 AI 사용 양 자체를 좀 늘려서 중국 내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런 지금 시장을 좀 잡고 있는 중국발 메모리 반도체 우려도 사실 완화가 되는 것이라서 사실 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CT 지금 나오는데 자막에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하고 중국은 상향했다. 이제 중국과 우리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세계 주목을 받던 스타였다면 뭔가 이게 무게 중심 포커스가 중국 쪽으로 이제 옮겨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보시면은 그 올해 보면은 그 상해랑 그 항생 지수는 마이너스거든요. 올해 YTD로. 네. 한국 증시는 지금 뭐 6, 7월에 빠졌다고 하지만 50%가 올라 있고 많이 올랐을 고점을 대비해서는 100%가 올랐던 증시입니다. 그러면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순환매 차원에서 한국 증시에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투자 의견을 좀 내리고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중국 증시에 대한 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올해 내내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팔고 일본으로도 많이 넘어갔었고요. 근데 일본 증시도 사실 뭐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뭐 장비 기업들도 많은데 사실 올해 한국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환매 차원에서 증권사에서는 많이 오른 증시를 팔고 좀 덜 올랐지만 AI 노출도는 또 여전히 많은, 그리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도 있고 거기에 뭐 AI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로봇 관련주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많이 오른 증시를 팔고 대안으로서 뭐 중국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우리나라의 뭐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 자체가 뭐 중국에게 많이 따라잡혔다던가 중국 대비해서 부족하다, 그런 의미의 투자 의견은 하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계속 스타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 기업들한테 뭐 밀려서 약간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중동 정세도 심상치 않거든요. 미국과 이란이 꽤 세게 부딪히면서 유가도 오르고 하니까 영원님 걱정입니다. 이게 또 이런 타이밍에 또 미국과 이란이 휴전하는 것 같아요. 휴전 깨버리고 다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전에 걱정했던 거 인플레이션 걱정, 금리 인상 걱정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사실상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금방 MOU가 깨질지는 조금 의외였던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상 MOU였죠. 예, 그래서 서로 구속력이 뭐, 없는. 그래서 뭐 8월 정도 이제 막판에 가서 사실은 이게 MOU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좀 일찍 깨진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이 또 이란의 여러 가지 이제 핵시설을 또 공격을 하겠다라는 뭐 반대급부로 지금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지금 홍해까지도 사실 네, 맞아요. 좀 봉쇄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유가 쪽에 오는 충격 자체는 생각보다는 좀 클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이제 열려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있긴 하지만 유가의 반응 자체는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85불 정도 수준이고,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뭐 100불을 넘어갔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학습된 부분이 또 하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뭔가 또 우리가 얘기하는 타코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약간은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과연 이게 포기한 거냐, 만약 포기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세게 사실은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태 자체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가가 현 레벨보다는 더 올라갈 거고, 그건 당연하게 연준으로 하여금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또 방향을 트게 하는 그러한 어떤 부작용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쎄요, 뭐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속 시원하게 뭐 답변을 드릴 수는 좀 없는 상황들이고, 향후 글쎄요 8월 초까지 상황들, 그러니까 뭐 협상으로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중간 선거를 포기하고 더 이란을 강하게 밀어붙일지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유동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빈 러시 의장은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뭐 몇 차례 지금 강조하고 있고, 당장 다음 주에 이제 FMC입니다. 되게 주목됩니다. 금리 자체는 뭐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메시지를 이제 강하게 내놓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기준금리 인상하기에는 뭐 부담이 좀 큰 상황이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지금 당장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발언 수위 자체는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기준금리를 올해 인상을 할 것인가 올해 내로 아니면 언제 인상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 뭐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더 확률이 높은 이런 시나리오로 조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설령 케빈 워시가 그리고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계속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케빈 워시가 선호하는 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대차대조표 축소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지금 TFT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어느 시점에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될 텐데 기준금리 인하 뭐 인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그 시작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하반기 내내 이제 FMC가 주목을 받게 되겠지만 네. 일단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어진 상황이고 동결 내지는 인상인데 만약 인상하게 되면 시장에 큰 뭐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고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일단 내년까지 미국의 고금리 긴축 이 이슈는 꾸준하게 뭐 제기될 이슈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변수는 또 있습니다. 관세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적용하고 있는 10%의 글로벌 관세가 이제 150일간의 기한을 끝내고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 적용될 관세가 이제 301조 관세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세 남았죠. 이게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인 것이고 최근에 캐나다의 50% 전격적으로 관세 부과. 그래서 지금 관세 칼을 다시 지금 칼집에서 꺼내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증시에 좀 변수로 어느 정도 작용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결과를 좀 봐야 알겠지만 네. 사실 이미 있는 지금 10% 정도의 글로벌 관세를 사실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체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 제목만 바뀌었지 그 관세가 10%에서 다시 10% 이름만 바꿔서 이제 뭐 부과되는 것이라서 사실 논 이벤트성 이슈가 크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한국 자체가 그 무역 301조 때문에 그 뭐 과잉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강제 노동 이런 관련된 뭐 조사 대상에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걸려가지고 뭐 지금 한미가 합의한 게 지금 15% 정도인데 그걸 좀 넘어서는 관세가 나오는 그게 사실 두려운 거지.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원래 10%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바꿔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뭐 미국이랑 뭐 투자 관련된 뭐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관세를 좀 15%로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그거죠. 그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연 지금 사실 이란도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란을 폭격하는 그런 좀 정치적인 변덕이 계속 좀 심한데 네. 과연 이 관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스무스하게 한 10% 정도에서 끝내줄 것인가 아니면은 앞에 말했던 뭐 강제 노동이든 뭐 구조적인 과잉 생산 뭐 이런 이슈를 둘 다 들어서 해당되죠, 우리는? 네, 뭐 강하게 더 할 것인지 사실 그걸 예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측을 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세 부과하기 위한 시장 조사는 다 마쳤고 네. 상무부 장관이 이미 뭐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절차를 밟는 것이고 지금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겨냥해서 미국에 이제 생산 투자 더 확대하라는 이제 뭐 사실상 공개적인 압박도 있었고 지금 생산 라인을 미국에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를 꽤 세게 얻어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계속 엄포는 하긴 하겠지만 당장 반도체 쪽에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반도체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서 최근에도 사실 저희가 디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관세까지 부과한다라고 하면 미국이 다 감당해야 될 뭐 특히 이제 뭐 최근에도 하이퍼스컬레들의 어떤 수익성 논란 자체가 상당히 크고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 위기 수준을 넘어가는 어떤 이러한 상황으로 사실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 대고 또 관세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세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조금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제 관세 정책을 이제 어떻게 필지는 뭐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관세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 더 변덕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가별로 제품별로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차별화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약속한 투자 금액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건지 아닐까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또 들고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하반기 쪽에서 우리가 미국과 약속한 올해 투자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 말씀하신 반도체의 어떤 관세와도 상당히 연동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픈 손가락 코스닥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코스닥이 800선 무너지고 사실 700선도 막 위태위태할 때도 막 있었잖아요, 장중에. 너무나 불안하고 코스피가 크게 반등하는 만큼 또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때도 같이 또 많이 떨어지고 막 이제 이런 게 반복되니까 코스닥 투자에 어떤 반등의 포인트가 있을까 되게 의문이 많이 남아요, 부장님. 일단은 그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전자닉스 자체가 좀 박스권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최근에 알테오젠이 그 원래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다가 지금 코스닥에 남기로 했는데 이 선택 자체는 저는 그나마 그 코스닥 시장에 다행스러운 일이죠. 한 줄기 희망을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간다고 해서 사실 알테오젠도 좋을 게 없거든요.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갔을 때는 어차피 지금 사람들이 반도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철저히 소외당할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 시장을 가더라도 소외당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코스닥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테오젠이 남아줘서 고마워라는 그런 마음으로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할 때에 그래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어쨌든 영업이익으로 계속 지금 마일스톤을 받으면서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바이오 중에 하나고. 아니 그리고 또 국민성장펀드 네. 자금 수급도 받으려면 사실 코스닥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그거를 받을 만한 바이오 기업들이 몇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알테오젠이 좀 남아 있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 J코드 발급된 뒤부터 4월 달부터 그 SC 키트로다 SC 제품의 그 처방액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이 조금 코스닥에 남아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게 여러모로 코스닥 시장에는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논쟁은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요인들은 남아있죠. 변동성 장세에 대한 경계감을 늦출 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